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진입니다. 네, 요즘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20, 30대 취준생 그리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준비해 본 적인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준비를 해봤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워낙 취업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직업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적성과 꿈이 아닌 단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노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참 현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더 다양한 직업군의 고용시장과 근로환경이 안정화가 되기를 바라보겠고요. 월요일 잡정부센터 지금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하면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전략 지원계의 알파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삼성그룹 공채 합격 비법에 대해서 낱낱이 해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취준생들의 또 다른 워너비 기업인 현대차그룹 공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올해 상반기, 2018년도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렸었죠.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는 항상 우리가 취업 시즌이 스타트되게 되면 3월이나 9월에 가장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메이저 기업 중에 가장 먼저 공채가 이제 흘러가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호도가 올라가고 또 실제로 연봉이라든가 뭐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바닥 이 채용 시장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기업 중에 항상 1등으로 꼽힙니다. 네. 네, 연봉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복지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인기가 좋은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좀 학생들의 좀 선입견 같은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삼성은 좀 굉장히 야근도 많고 또 이제 DS 부분이나 반도체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시프트 근무, 순환 근무도 좀 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현대자동차는 뭐 노조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근무 강도가 근데 실제로 이제 계열사마다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흘러가는데 구직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또 현대자동차가 요즘 채용 관련된 행사들도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좀 활성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인기가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기가 많은 현대자동차 그룹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룹 공채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세미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차의 하반기 공채가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온라인 채용 과정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하반기 접수를 8월 31일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현대차 수능으로 불리는 공채 인적성 검사 HMET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지원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1차, 2차는 현대차 그룹의 인적성 검사인 HMET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HMET을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1차 면접을 치르게 되고요. 다음 최종 면접인 임원 면접까지 가게 됩니다. 올 상반기에는 HMET에 응시한 응시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형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엔 자소서의 가치관과 입사 동기, 지원 직무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 학점과 영어 점수, 학력도 기입하게 돼 있지만 현대차 인사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소서에 나타난 지원 동기와 지원 배경, 연관성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학점이나 학력에는 큰 비중이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어필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HMET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수능으로 불리는 HMET은 언어 이해와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도식 이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7개 계열사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차에서만 보는 역사 에세이 같은 경우는 2018년 상반기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여러분들의 부담이 조금 줄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면접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면접의 경우에는 1차 면접에서 실무 면접을 보고요.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합격하게 되면 영어 면접과 함께 임원들이 진행하는 임원 면접, 최종 면접에 이르게 되는데요. 과연 현대자동차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하반기에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저희가 요일별로 지원 전략, 자소서 면접 등에 대해서 낱낱이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기찬 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전략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을 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볼륨 높이시고 좀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기찬쌤 이번에 하반기 현재 자동차 공채 규모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채용 인원을 노출시키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추측컨대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1년에 한 10,000명 정도를 뽑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000명은 일반적인 만 명 안팎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대졸, 고졸 뭐 이런 분들을 모두 다 합쳐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이제 고졸 채용이라든가 초대졸 채용도 좀 많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대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년 대비는 채용이 점점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좀 좋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계 랭킹 순위를 따질 때 항상 삼성그룹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으로 물론 매출로 따지면 현대자동차가 지금도 2등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따지게 되면 SK한테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실적이라든가 상황이 우리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추측컨대 한 현대자동차 채용이 한 수백 명 수준으로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정규 공채 하나로만 흘러갔는데 최근에서 수시 전형 면접이 또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상시 채용으로 이 프로세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정말 많이 뽑을 때 그 막 몇천 명을 뽑았던 그 숫자보다는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어쨌든 하반기에는 조금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상반기 공채를 보면은 신입과 인턴을 또 공채를 동시에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좀 인턴의 규모를 늘리는 등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점점점 이제 이건 뭐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채용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그날 하루에 이 친구를 판단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 기간을 두고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뽑는 채용 프로세스의 변화. 근데 이번에 재학생들도 보면 현대자동차가 예전에는 기아도 마찬가지고 전환율이 제법 높은 편이었어요. 네. 근데 점점점 그 전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예전만 못하다. 그리고 실제로 전환에 떨어진 학생들의 전원을 들어보면 한 50% 정도의 전환율?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이 만만한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인턴 경쟁에서 또 그 사업의 상황에 맞춰서 좀 전환되기도 쉽지만은 않죠. 네. 그래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규 공채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점점점 이제 인턴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시라든가 수시 전형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3월 시즌, 9월 시즌 공채 들어가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신입과 인턴의 동시 지원은 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원들을 당연히 정규 공채로 뽑고요. 수시 전형은 졸업 연도에 어떤 기간이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구직자들은 야, 이게 정규로 가게 되면은 내 경쟁자들의 스펙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수시 일부러 졸업을 유예해가지고 인턴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네. 있는데 그거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턴 전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면접장 가게 되면 입학과 졸업 연도를 보게 되면 분명히 정규 공채로 도전이 가능했는데 왜 인턴으로 지원하셨습니까? 뭐 이거에 대한 입증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공채 규모도 조금 축소될 것이고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서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일단 지난 상반기를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서 채용 직무가 R&D랑 매니팩처링 그리고 전략 지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조금 더 직무가 늘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직무는 아마 동일하게 갈 것 같고요. 인원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자꾸만 현대자동차의 채용 프로세스의 변화와 지금 사업 상황을
상황을 보게 되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현대자동차에 올인해야 하는 전략을 저는 그다지 권하진 않습니다. 우선 문과 채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워낙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재학생들 보면 현대자동차의 전략 지원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 전략, 마케팅,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재경, 정보 기술, 경영 지원 파트, 전공 무관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전국 사업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재학생들 보면 현대자동차 서류 붙은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문과들은 또 여자 문과들이라고 하면 그나마 뭐 현대제철의 해외 영업이나 현대글로비스나 뭐 이쪽은 뚫었던 친구들이 왕왕 보였는데 현대자동차 문과로 이제 서류 뚫기가 지난 시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도 그렇게 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구개발, 물론 이공계 채용은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문과 이공계들은 좀 현대자동차를 당연히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연구개발로 갈 거냐, 그다음에 결국 플란트로 갈 거냐, 이 두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학적인 실력이라든가 과거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직무는 그대로 가되 하반기도 상반기처럼 좀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원 전략을 좀 잘 짜야 할 텐데 먼저 좀 R&D 분야는 이번에도 많이 뽑을지도 궁금하고 지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의 취업 전략이라고 하면은 계열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경쟁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CIM으로 갈 거냐, DS로 갈 거냐, 제가 지금 예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옵션이 한 수십 가지인데 현대자동차는 어차피 복수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도 쓰고 모비스도 쓰고 다이모스도 쓰고 위아도 쓰고 다 도전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은 현대자동차 하나의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해야 되는 건 연구개발로 갈 거면 차량 설계라든가 차량 평가, 파워트레인, 재료, 상용차 개발 이쪽 파트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쪽 연구개발로 가게 되면 남양연구소라든가 수도권의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플랜트 직군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게 되면 근무지가 이제 울산이라든가 아산, 전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방 학생들이라든가 수도권 학생들의 선호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파트 전체적인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석사 학생들의 도전도 있고요. 그 친구들은 또 당연히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본인의 학점이라 공학 학점이라든가 프로젝트 이력을 봐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AI 로봇이라든가 스마트카,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 스타트업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놀라웠는데 현대 모비스가 지금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파트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한 800명 정도의 선배들이 있는데 이걸 25년까지 4,000명 수준까지 올린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할 친구들은 인베디드라든가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 대한 기회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기계나 메카 위주로 정보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좀 취업이 많아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이제 연구개발로 갈 거냐 플란트로 갈 거냐 그 부분은 본인의 연고지 학점, 공학적 프로젝트의 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R&D 분야에 대한 지원 전략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뉴팩처링 두 번째 직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매뉴팩처링 직무는 이공계가 유리한지 또 그렇다면 이 직무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지금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 약간은 좀 문과들에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랜트 운영이라든가 플랜트 기술이라고 하면 물론 채용고가 열리게 되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뽑는 전공들을 보면요. 기계 당연히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전기, 전자, 재료, 화공. 그런데 지금 자동차 공정이라는 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처럼 화학 베이스의 공정이 아니고 이 조립 공정이고 기계 공정이 많기 때문에 기계와 전기전자에 대한 채용이 좀 많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료 화공과 산업공학 및 이공 및 인문계열한테도 이 기회를 주는 게 플랜트 운영 파트. 근데 사실 인문계열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공계 채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직을 도전해야 될 문과라고 하면은 올드루키처럼 내가 뭐 경영학을 전공해서
생산 관리 쪽으로 학업을 열심히 밟고 그다음에 과거 인턴이라든가 직장 생활의 경험이 생산 공정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아주 그런 특수한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게 맞고요. 대다수의 채용은 당연히 이제 이공계 베이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계라든가 전기전자 재료 화공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품질이라고 하면 이 플랜트 부분에 품질도 들어가 있는데 품질은 기계, 전기전자, 산업공학도들 그러니까 재료하고 이제 화공은 채용이 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 베이스의 전공 주로 이제 입사하는 친구들은 기계나 메카트로닉스 관련된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엔 이제 전략 지원 부분도 좀 보면 이 부분은 좀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마케팅은 거의 뭐 가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일을 이렇게 오래 보면서 딱 한 명밖에 못 보냈는데 그 친구도 뭐 우리나라 최고 학부고 언어도 한 3개 정도 했던 친구고 인턴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직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 도전할 권유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상품 전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의 채용이 있으니까 여기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내 이력이 정말 충만하다고 하면 도전해야겠지만 워낙 또 선호도가 높고 임원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업 직군 위주로 좀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좀 알겠습니다. 영업 전략, 영업 지원 부분을 뚫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반기 신입 채용에 새롭게 소프트웨어 부문이 등장했는데 하반기에도 조금 채용 규모가 많아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채용에서 제일 좀 확장성이 큰 데가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가 아닐까. 네. 그리고 지금 뭐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스마트카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 채용이 좀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사실 그 요즘 이 자동차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들의 종류는요. 우선 과거 옛날부터 있었던 내연기관 그러니까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차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GM에서 진행하고 있는 페이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여러 대학들과 함께 이 자동차의 신개념 컨셉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전기 자동차, 태양광 이런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모임들이 있는데 주로 여기 이력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대학 생활을 걸었던 친구들인데 주 전공이 이제 기계나 이쪽 기계 쪽이 많죠. 그러니까 전자했던 친구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팀원들 중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을 했던 친구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전자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전공했던 친구들은 주로 학부 때 진행됐던 프로젝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3가지 색깔의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뭐 컴퓨터 공학을 했던 친구들은 어플리케이션, 웹, DB, 보안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했으니까 자동차 업에는 도전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최근에 이제 5G 주파수 대역이 결정이 됐는데 데이터 통신도 그 통신 관련된 망이 탄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실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통계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현대자동차의 전장 직군의 도전에 쓰임새가 있는 것이고 제 학생도 통신 쪽으로 5G 과제를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SCI급 논문을 쓰고 지금 현대모비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SK텔레콤이라든가 KT만 바라봤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했던 이력도 이쪽으로 도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동차고 바로 내가 인베디드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젝트를 걸지 말고 기존에 내가 했던 알고리즘, 빅데이터, 통신 관련된 이야기를 활용해가지고 접근을 해봐라.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더 가깝게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4가지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R&D랑 매니팩처링 그리고 전략 지원, 소프트웨어 살펴봤는데 기찬 쌤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라 들어보면은 문과생들이 그렇게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좀 문과생들이 파고 들어갈 자리 같은 게 좀 있는 편인가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게 아이고. 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공채 시즌 오픈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스타트를 끊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야, 내가 이제 여름에 준비했으니까 써야지. 그럼 뭐 현대자동차 뭐 무엇이나로 움직이게 하냐. 그럼 또 여기 우리 잡정보센터 뭐 수많은 뭐 취업 관련된 그런 포탈 중에서 이 공고들이 나오고요. 네. 또 이제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이자 조정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당연히 열심히 하죠. 첫 네. 도전이니까.
근데 이제 문과들이 거의 대다수가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좌절을 맛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보면 알겠지만 현대자동차 문과로 뚫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이 현대자동차 지금 SK 지금 수시 전형이 어제 마감이었어요. 아마 또 안 쓴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시즌을 스타트하는 좀 그런 가벼운 마음가짐.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도 이번에 자 이번 시즌 첫 자소서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구조를 잡아야지 라는 느낌으로 문과들은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공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겠지만 그래서 제 말씀 못 간다는 거 아니지만 또 첫 도전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시면 안 되니까요.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걸어가실 때도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과생도 문과생이지만 현대차가 좀 스펙 위주의 채용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취준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기찬쌤이 보시기에 이 현대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공계는 스펙이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학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재학생은 뭐 수원대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 나와서 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문과는 글쎄요. 저도 모든 데이터를 제가 쥐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문과는 저는 스펙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서류가 전형되는 학생들이 학교들이 다들 좋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본다기보다 지금 워낙 조금 뽑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진짜 이력이라든가 직무 경험이 화려한 친구들만 서류를 뚫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가 아니라 지금 현대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문과라고 하면 이번 하반기 전략의 내 메인 타겟을 현대자동차로 잡기보다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제철이나 현대카드나 뭐 이쪽으로 좀 잡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자, 문과생들이 조금은 기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기찬 쌤이 현대차 합격도 많이 시키셨을 텐데 이런 학생들이 좀 합격을 하더라.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좀 합격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 사립대를 나왔던 재학생도 이제 자동차 관련된 프로젝트 자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좋아요. 아까 제가 뭐 GM 페이스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다 이런 자동차 관련된 자작차 대회 이것도 좋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라인에 있고 그 미주 라인에 현대자동차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수많은 현대자동차 협력사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력이 현대자동차에 가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특히 이제 플랜트직을 쓴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이제 작업 관리를 해야 되고 공정 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비슷한 라인,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라인보다 해외 라인이 생산성이 더 좋거든요. 노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해외 라인에서의 인턴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저는 어드밴테이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무 적합성을 잘 갖추고 있냐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턴 경험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요즘엔 또 인턴이 금턴이라고 하듯이 자리가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 이렇게 직무 역량을 어떤 식으로 인턴 말고도 준비를 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인턴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인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인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쪽 왜냐하면 반도체 외상 장비 기업들은 인턴 채용이 지금 다 이미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은 업력이 오래됐고요. 또 지방 거점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추천이라든가 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짧게나마, 그러니까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4차 밴더까지 아주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에서 여러분들은 뭐 채용 연계형이라든가 학교 추천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공학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이공계라고 하면. 그래서 저학년들이라고 하면 그런 기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내가 집중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본인의 과거 공학 프로젝트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 장비도 다뤄봐야 하는데 그런 장비들을 내가 다뤄봤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화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도장 파트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화학 재질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 다음에 이 화학이라는 것이 자동차 내장재도 이제 인터페시아가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패키징이라든가 모듈 등이 많아지는데 거기 쓸 수 있는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저학년들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기회들을 좀 모색을 해서 자동차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경쟁력을 쌓고 이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자동차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요. 본인의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현대자동차 자소서에 쓰고 면접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어서 Hmet 현대차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지난 올 상반기였죠. 2018년 상반기에 역사 에세이가 좀 폐지가 되면서 조금 시험생들의 좀 부담감이 낮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난이도는 좀 편해진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에세이가 사라진 것이 이제 구직자들한테는 좋은 일인데 이게 사실 뭐 그다지 큰 비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라는 것을 현대자동차 역사 에세이가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세국정책이다, 뭐 콜럼버스다 이렇게 그냥 역사에 그냥 아주 굵직굵직한 이벤트 하나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적으라고 하기 때문에 현대 역사 에세이 하나 때문에 한국사를 막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과거에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는 그러니까 지금 GS라든가 CJ라든가 LG라든가 SK가 한국사가 나오니 그 한국사에 대한 기본기를 공부했던 그 정도 역량으로 현대자동차 역사 에세이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구직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건 사실 아니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 언어 영역은 올해 상반기에 괜찮았어요. 지문 길이도 길지 않았고 좀 쉬운 편으로 출제됐고 논리 판단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의 특징이 이 도시계획하고 공간지각이 이제 교대로 출제가 되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이쪽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도 여기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언어 이해가 조금 쉬운 편이었고 논리 판단도 평이했고 뭐 자료 해석이나 정보 추론도 조금 평이했던 편인가요? 자료 해석하고 정보 추론은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다른 파트보다도 이런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의 비중이 높고요. 우리가 차량의 가격을 보면 이게 기천만 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범주가 좀 길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것도 이제 콤마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십, 백, 천마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럼 이 5가지 부분에서 조금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적성은 이제 당연히 중요한 건데 네. 적성을 잘 풀어도 인성에서 페일 나오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성 검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면접장 가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한데 현대자동차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과도하게 막 컨셉을 잡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야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 푸시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적성에 대한 공부하듯이 인성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왜곡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준비는 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미 7월이 지금 꺾였죠. 이제 네네.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이제 한 45일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적성 문제집을 안 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9월 달 가면은 정말로 정신없어요. 아마 시즌을 뛰었던 친구도 알 테 상반기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상반기 때는 좀 여유 있죠. 하반기 때는 9월 달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제가 장담컨대 하루에 인적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경쟁력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적성이라는 게 뭐 현대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거의 다 보니까 지금 바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 네. 내고 푸고 계셔야 돼요. 네, 일단 지금부터 인적성 검사에 대한 대비는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류를 지원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1번 항목 지원 동기를 물을 때 What makes you move? 이 동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여기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이 부분을 작성하는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좀 이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요. 네.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저도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 움직여요? 저는 돈이 저를 움직여요. 그다음에 왜 그럼 2번 항목이 뭐냐? 왜 현대자동차에 가냐? 네. 왜 현대자동차에 가요? 초봉 6천이니까 우리는 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솔직히 돈 벌려고 현대자동차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글을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도 회사 선배들이 봐요. 인사팀에서 읽어볼 수도 없죠. 10만 장을 인사팀에서 어떻게 읽어봐요? 현직자들이 봐요. 그 현직자들이 현대자동차에 출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율주행하고 스마트카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핵심은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연봉을 받고 있고 프라이드를 갖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나의 팀의 막내가 들어올 것인데 그럼 이 친구한테 초봉 6천에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차피 현대자동차 들어가기가 이번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공간은 세 개의 공간이 있죠.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현대자동차에 왜 지원하냐, 그 다음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2번, 3번은 지원 동기고 1번이 이제 여러분들의 뭐 가치관이라든가 인성적 역량을 적으라는 건데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냐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차별화될 이야기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방 사립대 기계과를 나왔어. 그럼 나하고 경쟁할 수 있는 지금 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기계과를 나온 친구가 있어. 근데 내가 이 친구보다 학점도 낮아. 그런데 내가 그럼 이 친구를 누르고 연봉에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개의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에 대해서 막 철학적인 사유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뽑아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자소서는 정독하지도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읽거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될 거냐. 저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이 질문에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차별화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대차 그룹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를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의 한 수라는 건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에 올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해지면 현대자동차만 지원하는 친구들은 없고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수많은 수강생들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채용 예전만 못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제로 파트를 같이 두드리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도전을 하는 친구가 당연히 삼성전자의 DS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현대자동차에 도전하는 친구가 LG 디스플레이를 생각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네. 현대자동차도 도전하시되 거기에 좀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좀 넓게 보고 도전을 하고요. 근데 이 전략이 맞는 건 지금 현대자동차가 내가 진짜 현대자동차에 가고 싶어. 그럼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 관련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커버를 해서 이 능력을 올려놓으면 당연히 LG에서 나오는 삼성에서 나오는 인적성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개의 덩어리를 따로따로 바라보면서 부담감을 갖지 말고 하나의 덩어리로 봐라. 결국 내가 하드웨어 제조업에 갈 수 있는 나의 역량에 대한 자소서의 접근법도 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인적성의 경우의 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다면 세 가지 취업을 또 동시에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홍기창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 코너 잡 초대석에서는요. 휴가철에 꼭 맞는 소식들과 직업 정보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소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 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접경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초대석에서는 박재진 작가님과 함께 여행 작가에 대한 직업 탐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프로센터 김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날씨가 참 더운데요. 광주도 더울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폭염으로 지금 아침부터 덥네요. 네, 광주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구인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광주 북구 첨단 벤처로 한국광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우려 정밀 과학기계 및 시계 제조업체인 JT웨이 주식회사입니다. 정부 과제 기획 및 수행,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가능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니 많은 구직자 지원 바랍니다. 한글 및 오피스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 잘 다룰 수 있는 구직자 지원 가능하고 광학공학 전공자 우려합니다. 급여는 연 2,4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말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시스템 관리원 2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에서는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남의 날 행사는 주식회사 호남산이 사업장에서 참여하여 배합, 오픈, 포장, 검수라인 공정작업할 생산직과 자동화 설비 운용, 경험이 있는 공무직 등 총 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월 170만 원 시작하고 행사는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광주 고용복지프로센터 11층 상설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의 행사 당일 지원 서류를 지참하셔서 면접국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김건호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 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성남시 지역 일자리 정보는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회사 RNG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RNG는 식품 및 자파류를 OEM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국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류를 담당한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컨테이너 상차 작업 및 상품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운전면허와 지게차 면허 소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가능자와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78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에 협의합니다. 3개월 동안은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가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류 담당 신입 직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크린토피아입니다. 주식회사 크린토피아는 아시다시피 세탁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분야는 교육 및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촬영 및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운전 가능자, 파이널 컷 프로 X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3,400만 원까지, 실제 급여는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7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편집 담당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7월 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휴가도 포기하고 우리 취준생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오늘의 잡초대석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휴가철 맞춤 코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사진 작가 겸 여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박재진 작가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또 저희 방송은 처음으로 출연하는 걸 텐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작가 겸 여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진입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될지 잘 상상을 안 했었는데요. 여행 작가나 이쪽 분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궁금한 점을 좀 풀어드리고 싶고 또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좀 매력을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이렇게 사진 작가, 여행 겸 또 여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네. 그냥 듣기에는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니면서 좀 글을 쓰는 직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직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여행하고 글 쓰고 다닌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놀러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네. 원래는 사진 일을 먼저 시작하다가 나중에 여행 칼럼니스트로 이제 전환이 된 케이스인데요. 네. 저는 원래 취미로 사진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진을 하다가 지인들한테 좀 알려줘가지고 좀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 쪽 분야에 뭐 그 출장을 가기도 이제 촬영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포토그래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삼성 카메라에서 이제 샘플 작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게 전 세계 한 3명 정도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네,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이쪽 분야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 쪽, 이제 해외 촬영 쪽으로 좀 많이 연결이 돼서 네. 여행 작가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자, 사진 작가나 여행 칼럼니스트를 이렇게 같이 겸하고 계신 분은 주변에서는 전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굉장히 귀한 직업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사진은 2000년부터 취미로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이 예.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 사진의 매력에 빠지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원래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 영상이나 이런 이제 매체에 대해 관심이 많다가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제가 이제 개인 카메라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네. 좀 사진 작가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중에 또 여행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여행 칼럼니스트 일은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좀 공교롭게 제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이렇게 빠진 케이스인데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것도 계속 예전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98년도에 제가 처음에 네. 이제 개인 매체를 통해서 영화 쪽 리뷰를 제가 썼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인구가 많지 않을 때인데도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우와. 그쪽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해외 출장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뭐 미니홈피 이런 데다가 제가 또 여행기를 쓰게 됐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글 쓰는 일을 좋아하고 여행 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그 블로그가 대세가 되면서 그쪽으로도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굉장히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네이버 파워 블로그로도 선정이 되고 와.
그러다 보니까 여행 쪽 분야에서 제가 지금 한 4,500만 명 정도 누적 방문자가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홍보도 제 채널로 되다 보니까 제 글이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이제 여행 그 관련된 컨텐츠나 어떤 뭐 사보 이런 데서 여행 칼럼을 의뢰하기도 하고 또 매거진 쪽에서 이제 원고를 또 의뢰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여행에 관심만 많은 사람이었다가 여행 작가 쪽으로 칼럼니스트로 이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셀럽 수준인 걸로 저희가 박셀럽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기를 1년에 90일에서 120일 정도를 해외 출장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굉장히 해외에 머문 날이 많은 거거든요. 작가님의 하루 일정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흘러가는 편입니까? 예, 제가 방송 전에 했던 얘기 전부 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1년에 한 100일 정도 평균 이제 다니게 되는데 네. 이제 주로 그러니까 100일, 120일 정도면은 3일에 한 번씩 나가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좀 생활이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행 쪽이나 사진 쪽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이제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전화가 오면 저는 밤샘에서 일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좀 괜히 찔리고 민망한 경우도 있죠. 저는 되게 억울하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촬영 스케줄이나 이제 여행 쪽으로 취재 가는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출장을 나가기 전에 자료를 조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봤던 지역을 많이 가게도 되지만 이제 새로 가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이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문화나 그쪽 예술 쪽 이제 분야에 대한 어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언어도 물론이고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 이제 그걸 정리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예, 제가 뭐 사진도 따로 찍기 때문에 사진도 이제 분류를 해야 되고 글도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과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좀 여행지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직업이라고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렇게 저처럼 막연하게 이 직업을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행 작가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가이드북 저자 정도를 여행 작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화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만화가 그러니까 만화책을 내는 만화가만 있었다가 지금은 만화가라 그러면 웹툰 작가를 먼저 떠올리듯이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이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가이드북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당연히 계시고 책을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온라인 매체에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체에서도 이제 사보를 오프라인으로 출판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 온라인 이제 기업 블로그나 기업 사이트에서 여행 컨텐츠를 연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여행 작가분들이 뭐 가이드북 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물론 이제 여행 쪽 관련된 매거진이나 아니면 뭐 여행 매체 같은 이제 오프라인 매체도 이제 연재를 하지만 온라인 매체에 대한 그 의뢰도 굉장히 활발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막연하게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어디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면접 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글을 많이 쓰시거나 여행 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조사를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이제 글쓰기를 좀 많이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노출되는 이제 기회가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환경이 아무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세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거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소속되기보다는 혼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가요?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월급 받는 여행 작가라고 한다면 이제 매체 중에서 뭐 여행 매거진 기자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죠. 정말 이제 박재진 작가님께서도 정말 많은 국가를 돌아다녀 보셨을 테고 경험도 많을 텐데 무용담 한번 들려주시죠. 좀 특별한 국가나 경험이 있다면. 무용담보다 이제 고생담이 더 많은데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무래도 누구나 고생을 많이 하는 인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인도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제가 13시간 기차 연착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13시간이요? 예, 근데 13시간이 이제 제가 밤 10시에 기차를 타러 가서 거기에 이제 공지에 13시간 후에 기차가 온다고 했으면 호텔에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차역에 갔더니 2시간 있다 기차가 온다. 또 2시간 지났더니 뭐 1시간 후에 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연착이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기차 플랫폼에서 13시간 동안 노숙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피 말리겠네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런던 여행하는 중에 저는 사실 동선이나 이런 걸 노출도 안 하고 제 얼굴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데도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말을 거시는 이제 독자분들이 계셔서 네.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됐다는 생각을 그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셀럽이 맞으시네요. 셀럽과 아니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좀 얼굴 알려졌으니까 조금 더 조심을 더 하셔야.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으로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네. 취준생들은 여행이 좀 사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생 선배로서 이 취준생들에게 여행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행이라고 그러면 이제 놀러 간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논다는 의미가 재충전의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준생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만 열심히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유가 있을 때 잠깐 짬을 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 해외가 아니라 가까운 뭐 공원이나 이런 것도 여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막연하게 동네에 있는 버스를 타고 아무 버스나 탄 다음에 떠나보라고도 좀 말을 해보고 싶거든요. 굉장히 좀 머리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으로 잠시나마 좀 힐링을 떠날 수 있는 근교로라도 추천지가 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국내 여행지는 굉장히 많으니까 국내 여행지까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요즘에 저가 항공이 많아요. 그래서 네. 2박 3일 정도 뭐 가까운 일본 후쿠오카라든가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여행 가격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그런 곳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취준생분들은 그런 쪽으로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 시청자분이 볼 때는 국내에도 여행지가 좋은 곳이 굉장히 많고 또 해외도 요즘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여행지가 있다면 추천 좀 해주시죠. 제가 국내 여행지도 이제 많이 다녀봤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곳이 울릉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울릉도요. 지금은 이제 여름 시즌이고 가을이 되면 울릉도가 네. 이제 단풍이 굉장히 많이 피는 계절인데 울릉도가 저도 처음 가기 전까지는 그냥 섬이라고만 독도 가까운 섬으로 알고 있었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약간 작은 제주도처럼 화산섬이기 때문에 기암 절벽도 굉장히 많고 환경이 되게 독특한 자연 풍경이 많아서 울릉도를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스위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저도 마추픽추도 가고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많이 가봤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계절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여행지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만년설에 이제 뭐 푸른 들판들 그런 식으로 이제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고 네. 저는 또 겨울에도 가봤는데 겨울에는 스키를 탈 수 있는데 스키가 1시간 반을 슬로프를 내려와서 마을에서 마을까지 이동하는 이제 스키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마을까지 내려간 다음에 기차 타고 다시 한 20분 올라가서 스키를 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굉장히 좋고 여름에도 좋고 봄에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서 스위스를 강력 추천합니다. 네. 1시간 반을 스키 타면은 걸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은데. 네, 설질이 굉장히 좋고 알프스 네.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풍경이 자체가 이제 알프스 풍경을 보면서 내려오는 코스라서 네. 별로 지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역시 경치가 좋아야 또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이 최근에 다녀왔던 여행지나 정말 이런 데가 있다면 또 한번 추천해 주시죠. 저는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미서부 캠핑카를 타고 미서부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미서부 그랜드 서클이라고 해서 뭐 모뉴멘트 밸리나 아니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서부 지역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가진 곳이 있는데 저는 그냥 자동차를 타고도 몇 년 전에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캠핑카로 한번 친구들하고 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캠핑카도 로망이고 사실은 미서부도 로망인데 네. 그 로망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 직장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좀 녹록지가 않거든요.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좀 즐길 수 있는 여행지 같은 건 어디가 될까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자기가 사는 주변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사시면서도 남산 안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올림픽공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외로 올림픽공원도 잘 안 가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을 좀 가시면 이제 낯선 환경에서 좀 익숙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행이라는 게 아까 작가님께서도 뭐 즉흥 여행도 잠깐 추천해 주시기도 했지만 보통은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많이 떠날 텐데 각 나라별로 좀 이 나라를 방문할 때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여행할 때마다 필요한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여행을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요. 네네. 유럽은 뭐 요즘에 뭐 테러 위협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테러가 발생을 하면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치기가 굉장히 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관광지에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머무르시면 반드시 소매치기가 주변에 따라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개인 물품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남미 같은 경우는 뭐 치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나라별로 좀 치안이 달라서 뭐 페루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고 네. 브라질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그런 치안 문제를 걱정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모르는 곳을 혼자 다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네. 나라나.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좀 조심하신다면 좀 안전한 여행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행 꿀팁까지 저희가 얻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짝 감성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박재진 작가님에게 여행이란? 이런 것도 질문하는 코너군요. 그러니까 여행이 어느새 저에게 이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나라를 여행할수록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지만 결국은 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구나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나가서 여행지에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집에 돌아오면 또 집이 가장 또 편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네. 또 집에 또 며칠 있다 보면 다시 나가고 싶은 게 여행이라서 네. 여행과 저는 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행은 내 삶이다라고 마지막으로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셨습니다. 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청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네요. 예, 벌써 저는 청춘과 좀 거리가 멀어지긴 했는데 취업 준비생들과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업에 대한 자료를 모시다 보면 반드시 어딘가에는 여행 관련된 콘텐츠가 눈에 띄게 됩니다. 네. 자, 이럴 때 이런 거를 그냥 나와 좀 먼 얘기라 생각하고 멀리 하시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정보들 스크랩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시고 직장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그런 걸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휴가를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평소에 이제 그 마주치는 여행 정보들을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가님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여행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셨다가 여행 얘기를 꺼낼 때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방송한 소감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사를 한번 다 얘기해 본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혹시나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하지만 여행 작가나 여행 칼럼니스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사진작가 겸 여행 칼럼니스트 박재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